예,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아직 소강 국면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사망자와 확진자가 폭증한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후베이성의 한 도시는 전시 통제를 선언하고 2주간 모든 주택단지의 건물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국내 상황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밤사이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28명 유지되고 있고요. 7명은 이미 퇴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두 명이 좀 퇴원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나왔는데 정부는 아직 소강 국면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유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지역사회 유행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심으로 한 중국 리스크는 중국에 의한 위험은 1차적으로는 저희가 방어를 한 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중국 내에 다른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유행이 의심되는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리고 주변국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유행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의료계는 아직 경계를 좀 늦출 상황은 아니고 이 다른 나라에서의 그 유행 상황을 좀 면밀히 보고 저희가 지역사회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2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7명은 퇴원을 했는데 대부분은 상태가 양호한데 한 명이 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상태가 좀 어떤 정도라고 저희가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숨을 쉴 때 유지할 수 있는 산소 포화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산소가 충분히 우리 몸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산소를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마도 폐렴이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폐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환자의 그 개별적인 그런 정보라서 아직 충분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 16번 환자가 과거에 폐암 경력이 있었고 25번 환자가 최고령 환자인데 이 두 환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 감염이 되는 데 있어서는 기저질환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데 이 상태 호전이나 상태 악화에 있어서는 이런 기저질환이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겁니까?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감염력도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면역이 정상이고 아주 젊고 건강한 분이라면 감염도 좀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남녀노소나 아니면 면역력의 차이를 두고 감염이 되는 건 아니라서 감염된 후에 그 증상의 악화 정도에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고령의 노인층이나 또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면역 저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감염 후의 과정입니다. 결국 중증으로 진행을 하고 중국 정보를 보더라도 사망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인층 그리고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군은 이런 측면에서 임상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28번에 이제 환자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 빨리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느냐가 관심인데 이 환자는 사실상 증상이 크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도 빨리 퇴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증상 감염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조금 이제는 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 맞는 얘기입니까? 좀 구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무증상 감염과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염 질환은 무증상 감염, 경증, 중증, 또 아주 심한 중증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비드19의 경우에도 무증상 감염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28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이분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신 다음에 특정한 시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1월 28일까지는 그 해열진 통제 계열의 약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증상이 발현이 됐는데 가려져서 회복기에 진단됐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실제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발견이 된 확진이 된 가능성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뭐 계속해서 격리를 한다거나 특정한 치료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번 환자를 치료했던 명지병원에서 3번 환자를 치료하는데 HIV 치료제를 사용을 했고 그게 효과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임상 TF에서도 이 HIV 치료제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라고 하면서 치료 원칙 합의서를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치료 원칙 합의서를 합의 발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신종감염병이 나타났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진단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진단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해결을 본 상황이고 결국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환자들이 대량 발생했을 때 일정한 그 양식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지만 치료의 효율성도 있고 치료 결과도 일정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예. 합의안을 만든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 경증이고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상태고 중증으로 하거나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이런 항바이러스제나 말라리아 치료제를 같이 쓰는 것을 권고를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좀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아산과 진천에 격리돼 있던 우한 교민들 그때 당시 1, 2차로 한 701명 정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퇴소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별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격리를 하고 또 1차 검사를 하고 2차 검사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좀 과도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2차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고 지금 최대 잠복기를 지나서 이 입소하신 곳에서 벗어난다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지난 7일부터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검사를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께서도 많이 이제 이 검사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뭐 5천 명 정도 수준으로 하루에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달 말 정도 되면 이걸 또 2배로 늘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그 감염 경로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역학적 연관성 없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검사 과정이 환자한테도 이렇게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 코 안으로 깊게 이 도말을 할 수 있는 그 스틱 같은 걸 밀어 넣어야 되는데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권하고 싶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사실 검체 처리의 능력이나 이런 건 충분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검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이 이 선별진료소로 오시고 거기서 선별진료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 판단을 해야 되고 역학조사관이 또 개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자원들이 너무 많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검사가 지연이 되거나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중국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엊그제 밤에서 어제 사이에는 갑자기 숫자가 뭐 240명의 사망자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확진자도 확 늘었고요. 뭐 진단 방식 자체가 변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마 줄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단 방식 이전으로 따지면 결국 한 1,504명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 근데 결국에는 이 방식을 바꾼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방식 바꾼 것 이유가 있을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의심을 좀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중국이 현재와 같은 유전자 확진 검사를 가지고 확진자를 이 통계에 넣고 또 사망자를 분류하는 그런 과정이 전체적인 유행의 경과를 보기에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전까지는 의심 환자가 있으면 유전자 검사, 확진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진단이 된 사람만 계속 통계에 넣었는데 실제로는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유행이 축소돼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지원이나 방역 과정도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이나 지원의 규모를 산정하는데 이 유행 양상이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단 방법을 바꾼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도 이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임상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이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축소돼서 유행이 보고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이 옳았냐 또는 틀렸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사태가 악화됐다라고 볼 수는 또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그 감염자들의 발생이 좀 줄어드는 양상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다른 외국 그 전문가들이 실제로는 우한에서 수십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라는 추정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정황상 맞았다라는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확진 기준이 변경이 돼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급증을 한 건 사실 또 별개일 아닙니까? 이제 확진자가 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중에 사망자도 늘 수밖에 없는 비례해서 늘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 지금 우한 시내에 그 중증 환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5,000명에서 6,000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계속 사망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이제 그 우한 시내에 의료 자원이 고갈되면서 아마도 중증 환자 치료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걸로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증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군 병력을 추가 투입했다는 그런 중국에서 들어온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후베이성 안에 CNC가 있는데 그 장완구 지역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중국 도시 최초로 전시 통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많이 감염돼 있고 지역사회에 있는데 이런 조치가 좀 뒤늦은 감이 있다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굉장히 커져서 통상적인 방역 체계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 지역사회 유행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도시의 봉쇄 또는 어떤 특정한 그 지역의 봉쇄나 통행 제한 같은 것들을 이미 그 시나리오에는 그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는 이런 것들이 실제 방역을 위해서 시행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첫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을 방문한 이력도 없는 80대 여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여성이 사망한 후에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도 문제지만 이제 어제 그 일본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들을 보고 국내 전문가들이 굉장히 큰 우려를 지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하신 분도 그렇고 또 그 사망하신 분께 전파를 하는 아드님, 그 택시기사로 알려진 분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의사 또 다른 젊은 남성의 경우에도 감염 경로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당히 일본 내에서 광범위하게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일본에서 이 지역사회 유행이 확인이 되고 그 양상이 진폭이 커진다면 중국 말고 또 다른 위험이 우리에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도 여전히 그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험 요소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어서 일본의 상황을 정말 면밀하게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확진자 대부분이 그 크루즈선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일본 정부는 거기를 그 숫자를 포함해야 된다 말한다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국민 한국인도 15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은 뭐 검역관까지 감염될 동지로 하니까 그 상황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좀 고령자, 좀 급한 분은 이제 오늘부터 좀 하선 조치를 하겠다 이런 조치가 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그 크루즈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크루즈에서 감염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이미 수백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 처음 2, 3일 정도는 일본이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확실한 그런 대응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크루즈에서의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또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게 분명해진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 진단적인 문제보다는 이 3,000명이 넘고 4,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빨리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격리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선하고 4,000명을 1인 격리한다는 거는 예.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뭐 판단을 좀 빨리 못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사실 우리 정부의 그 지금까지 대응이나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하선을 시켜서 최대한 그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격리를 다 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진 검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자국민을 즉시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데려올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 발생 지역에서 이걸 다 컨트롤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뭐 국제법상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한 교민을 철수시킨 것처럼 만약에 이 일본 정부가 동의를 한다면 우리 국적의 그 교민의 경우 또는 뭐 우리 국적의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모셔와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일단 고령에 음성 확진이 나온 음성 판정이 나온 사람 위주로 하선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양성 혹은 음성인 사람이 뒤섞인 상태에서 계속 크루즈선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이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지금 남아있는 크루즈선 내에서라도 사실 좀 일정 부분 방역 관련된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좀 소독을 한다거나 일정 부분에 한번 재정비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뭐 당연히 가능하다면 방역 소독부터 시작을 해서 1인 격리도 시행을 해야 되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크루즈 자체가 전체가 1인실이 아니고 예. 대부분 다인실일 가능성이 많고 또 어떤 지역은 환기가 안 되는 폐쇄된 그 통로 쪽에 있는 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게 관리가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선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지금 이제 일본도 지금 80대 일본 확진 뭐 물론 사망했지만 택시 기사가 어떤 경로에서 감염이 됐는지 또 다른 사람까지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혹시 국내로 유입될 그런 가능성까지 차단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여행 공고 자제 지역에는 일본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입국 금지, 입국 제한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특정 지역을 단기간 동안 입국 금지나 제한을 했을 때 걷어들이는 효과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검역 당국이 갖고 있는 자원 내에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내에서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은 단기간 의미가 있지만 장기간 입국 제한을 했을 때는 사실은 그 영향을 충분히 거둘 수 없다라는 게 이 정론이기 때문에 예. 일본에 대한 입국 제한을 검토를 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결정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